그날따라 유난히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 기별을 받은 터라 이 늙은이 마음도 모처럼 봄날 아지랑이처럼 한껏 들떠 있었답니다. 제가 또한 음식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음식을 내놓을까? 상차림은 어떻게 할까? 머릿속으로 온갖 그림을 그리며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지요. 손님 오시는 날은 집안의 경사나 마찬가지니 온 식구가 힘을 합쳐 정성껏 준비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제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터군요. 해가 중천에 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말이에요. 아가,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시는 거 잊지 않았지?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음식 준비도 슬슬 시작해야 할 텐데. 제가 며느리 방 문 앞에서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한참이나 뜸을 들인 후에야 네 하고 마지못해 나오는 소리뿐이었어요. 그나마도 문을 열고 얼굴을 내비치는 성의조차 없었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는 시부모님 손님 오신다 하면 새벽부터 일어나 집 안팎을 쓸고 닦고 음식 장만하느라 종종 걸음을 쳤던 기억이 생생해요. 물론 시대가 변했고 요즘 젊은 세대에게 똑같은 걸 바랄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우가 좀 달랐어요. 결혼하고 저희 부부와 함께 살면서도 며느리는 집안일에 통담을 쌓고 지냈거든요. 직업이 없는 아이라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건만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게 일과의 전부였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느지막이 거실로 나온 며느리는 제 앞 소파에 풀썩 주저앉더니 또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코를 박더군요. 제가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손님 오시기 전에 집안이 이게 뭐냐? 어서 일어나서 거실부터 좀 치우지 않으련?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좀 이따 하려고요. 그 좀 이따가 언제가 될는지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모처럼 좋은 날 시작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애써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 했어요. 그래, 아직 시간이 있으니 괜찮을 게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 점심때가 다 되도록 며느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먼저 청소기를 들고 거실을 밀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도 며느리는 소파 위에서 미동도 없이 스마트폰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더군요. 제가 일부러 며느리 발밑까지 청소기를 밀어넣으며 눈치를 줬지만 그저 발만 살짝 들어 올릴 뿐이었어요. 슬슬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내가 청소기 미는 거 안 보이니? 너는 젊은 애가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냐? 손님 오신다는데 좀 거들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거냐? 결국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가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돕겠다는 신용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지만 저는 애써 분을 사귀며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퇴근할 때 좀 일찍 들어와서 거들어 달라고 부탁할 참이었죠. 그런데 아들 녀석의 대답은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 어머니.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지수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랍니까? 지금 제 아들이 제 편을 드는 건지 아니면 저 철딱선이 없는 며느리 편을 드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라니요. 제가 뭘 더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며느리를 향한 분노가 뒤섞여 제 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런 것들을 믿고 내가 저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며느리라고. 오후가 되어 손님 오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자 제 마음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음식 준비는커녕 집 안청소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인내심을 끌어모아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다른 건 몰라도 거실 바닥이라도 좀 닦아주렴. 손님들이 곧 들이닥칠 텐데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경고가 실려 있었죠. 며느리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걸레를 빨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불만과 짜증이 가득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충 바닥을 문지르는가 싶더니만 그만 물통을 발로 툭 차서 거실 바닥에 물을 흥건하게 쏟고 말았습니다. 제가 놀라서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일을 하랬더니 일을 더 만들고 있구나 하고 소리치자 며느리가 갑자기 돌변하더군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어머니는 왜 저한테만 맨날 그러세요? 저도 힘들다고요.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향해 손을 휘두른 것입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고 왼쪽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죠. 제가 지금 제 며느리에게 이런 몹쓸 짓을 당한 건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며느리는 잔뜩 흥분해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마침 퇴근해서 현관으로 들어서던 아들 녀석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감싸쥐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제게 다가오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 괜찮아? 무슨 일이야? 하고 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지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머니도 좀 참으셨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참으라고요? 제가 뭘 더 참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 나이 먹도록 자식에게조차 받아본 적 없는 그런 험한 꼴을 며느리에게 당했는데 그걸 또 참으라니요. 제 아들이 제 피부치가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뺨에 새겨진 상처보다 더 깊은 절망과 배신감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싸늘하게 식어가는 제 마음을 느끼며 이대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저것들에게 오늘 제가 당한 이 치욕을 몇 배, 몇십 배로 되돌려 주리라고 뼈에 새기듯 다짐하고 또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손님 맞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제 자신을 위한 싸움만이 남았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단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있었던 그 끔찍한 순간이 마치 낙인처럼 제 망막 위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되어 나타났어요. 제 뺨을 내리쳤던 며느리의 그 형형한 눈빛, 그리고
아들 녀석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냉담했던 말과 행동까지 모든 것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헤집는 듯 했습니다. 왼쪽 뺨은 여전히 뜨겁고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제 마음속에서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와 처절한 배신감이었어요. 이가 갈리고 뼈마디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청산과부가 되어 이 악물고 아들 녀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세상에 홀로 섰을 때 제 나이 겨우 28이었죠. 친정은 이미 기울어 기댈 곳 하나 없었고 시댁은 남편의 죽음이 마치 제 탓인 양냉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아들의 두 눈을 보며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내리라고, 이 어미가 겪은 서름과 고통을 결코 대물림하지 않으리라고요. 그 다짐 하나로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했으며 밤에는 남의 집 옷가지를 받아다 가느질을 했어요.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아들 녀석이 제 앞에서 엄마 힘내세요 하며 작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일 때면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삶의 이유였고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피땀으로 키워낸 아들이 번듯하게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 제 앞에 소개했을 때 저는 이제야말로 제 고생이 끝났다고, 이제는 아들 내외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다소 쌀쌀맞게 굴고 집안일에 서툴러도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 차차 정이 들면 나아지겠지 하며 애써 너그럽게 이해하려 했어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도록 친정어머니의 마음으로 뭐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만의 헛된 기대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돌아온 것이 고작 시어미 뺨에 손찌검이라니요. 그것도 모자라 제가 목숨처럼 여기며 키운 아들마저 저를 외면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라니. 새벽닭이 울 무렵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제 가슴을 짓누르던 분노와 슬픔은 어느새 차갑고도 날카로운 결심으로 변해 있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시퍼렇게 멍이 든 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듯 싸늘하게 빛나는 두 눈. 그래, 이대로는 절대 못 참는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가정에서 나를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은 저것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눈물은 이미 진작에 말라붙었고 제 심장은 마치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저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는 지독한 의지뿐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산산조각난 제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결정을 내린 참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임도 연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길이 향한 곳은 예전에 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호시탐탐 유산을 노리던 시댁 식구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때 그는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죠. 오랜만에 하는 연락이었지만 제 목소리에 담긴 다급함과 절박함을 느꼈는지 변호사는 다른 약속들을 모두 미루고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여전히 예전처럼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고 그는 변함없이 신뢰감 가는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사무실 소파에 마주 앉아 저는 지난밤에 있었던 그 끔찍하고도 치욕스러운 일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뺨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시퍼런 멍 자국을 본 변호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였죠.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저에 대한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건 명백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입니다. 시어머니께 이런 짓을 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드님의 태도 또한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인간적으로 너무나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투는 오히려 제게 작은 위안이 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제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저것들을 제 집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에게는 제가 당한 이 모욕과 수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아주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이룩한 이 집과 제 앞으로 된 모든 재산은 단 한 푼도 저 파렴치한 것들에게 넘겨줄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제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즉시 서류철을 꺼내 법적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명의 관계 확인부터 시작하여 며느리의 그 용서받지 못할 행동에 대한 증거 수집 방법,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법적 대응의 순서와 예상되는 결과까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꼼꼼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어렴풋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지난한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차분해지고 간철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거나 망설이지 않을 작정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제게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와 증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내외를 싸늘한 분위기가 감도는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고 아들 녀석은 어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제 입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훑어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아들, 그리고 그래도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였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떤 애정이나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에게서 받아온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그 안에는 변호사 명함과 함께 앞으로 저들이 감당해야 할 법적 절차에 대한 간략하지만 무서운 경고가 담긴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너희들이 지금 발붙이고 사는 이 집은 내 젊은 날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온전히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집이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과 결연함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을 죽였죠. 너희 둘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겠다. 정확히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그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너희들의 모든 짐을 깨끗이 싸서 너희들 발로 직접 나가거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역력했죠. 아들 녀석도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바라보며 다급하게 입을 떼려 했지만 제가 먼저 손을 들어 그 말을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구차한 변명이나 거짓된 반성은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일주일 뒤에도 너희들이 이 집에 단 하루라도 더 머물러 있다면 그때는 이 서류에 적힌 대로 모든 것이 법의 심판 아래 진행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아량이자 너희 스스로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라.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었죠. 제 말을 순순히 따르고 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 큰 망신과 고통, 그리고 사회적인 파멸을 감수하거나.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깨달았는지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는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 어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들의 한심하고도 가증스러운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가득했지만 제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도 처절한 싸움을 위해 제 마음을 더욱 독하고 단단하게 다잡아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그 시간 동안 저 어리석은 것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다음 수를 준비해야 할지 제 머릿속은 이미 냉철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저는 절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아들 내외에게는 쏜살같이 흘러가는 찰나와 같았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집안의 공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제 방문 앞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제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는 듯 했지만 저는 그 어떤 대화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 결심은 이미 바위처럼 굳건했고 그 무엇도 저를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약속했던 일주일이 되는 날의 싸늘한 아침이 밝았죠. 제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비장했습니다. 아침 해가 창문으로 스며들기도 전에 저는 며느리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놓인 커다란 여행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가방은 제가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죠. 내년 짐 내 손으로 직접 싸거라.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이 집에서 내년의 흔적은 먼지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을 작정이다.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에도 제 심장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못 들은 척 며느리 방의 옷장과 서랍을 열어 그 아이의 옷가지며 화장품, 그동안 제가 알뜰살뜰 챙겨주었던 이런저런 물건들까지 모조리 꺼내 여행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큰맘 먹고 사주었던 값비싼 외투도 있었고 생일 선물로 주었던 아끼던 장신구도 있었죠. 그것들을 볼 때마다 며느리를 처음 맞이했을 때의 기대와 설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지금의 배신감이 교차하며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꾸리고 나서는 그 무거운 가방을 번쩍 들어 현관 밖에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고 질질 끌다시피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저는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더러운 친정으로 썩 꺼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눈앞에 그 낯짝을 들이밀 생각 마라. 저는 증오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내뱉고는 곧장 미리 불러두었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할 때까지도 며느리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통곡하고 있었지만 저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흘깃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사막처럼 황량하게 말라붙어 있었으니까요. 택시는 곧장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분노의 칼날은 그 어리석은 딸년을 그따위로 키워 세상에 내놓은 그 애미 애비에게로 향할 차례였습니다. 사돈댁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주먹으로 육중한 철문을 지옥의 문을 두드리듯 쾅쾅 두드렸습니다. 집안이 소란스러워지는가 싶더니 잠시 후 안에서 잔뜩 경계하는 표정의 사돈 안어른이 문을 빼꼼히 열었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를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사부인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사돈어른, 사부인, 지금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앉으시지요. 제 고함 소리가 조용했던 사돈댁 거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사돈 부부는 제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 귀한 딸년이 시어미 뺨에다가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패륜적인 행동을 하고도 이 시어미 집에 발붙이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오늘 당신들 딸년 그 더러운 행실에 걸맞게 길바닥에 내쫓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들 딸년 데려다가 평생 당신들 치마폭에 싸고 사시든지 아니면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그 더러운 낯짝도 그 그림자도 비치지 못하게 단단히 교육시키십시오. 제 목소리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서리빨 같은 힘을 주어 똑똑히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제 말을 들은 사돈 부부의 표정은 처음에는 극도의 당혹감으로 그리고 곧이어 걷잡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불쾌감으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사돈 안어른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아니,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이 되셔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딸이 뭘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길바닥에 내쫓기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듣자 하니 사부인께서 먼저 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애가 아직 어리고 뭘 몰라서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 일이고
어른이 먼저 너그럽게 이해하고 감싸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파렴치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저것들은 정말이지 구제불능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뭘 몰라서 시험이 뺨을 갈긴단 말입니까? 사돈께서는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키셨습니까? 그래서 길바닥에 내버려진 개만도 못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셨냐는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쇠소리처럼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이해하고 감싸주라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또 참으며 얼마나 너그럽게 이해하며 살았는지 사돈께서는 털끝만큼이라도 아시기나 하십니까? 사부인 역시 옆에서 억울하다는 듯이 거들더군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그렇지, 아무런 기별도 없이 애를 그렇게 길바닥에 내쫓는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하나밖에 없는 딸 가진 부모로서 지금 사부인의 처사가 너무나도 야속하고 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 뻔뻔하고도 가증스러운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저들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오직 냉혹한 현실과 뼈아픈 대가만이 필요할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들고 있던 가방에서 미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간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그들 면전에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며느리의 그 패륜적인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똑똑히 녹음된 파일이 담긴 USB와 제 뺨에 끔찍한 상처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 그리고 병원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진단서가 들어 있었죠. 진단서에는 전치 2주의 안면부 타박상 및 경추부 염자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당신들 딸년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계속해서 발뺌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언론에 제보하고 당신들 회사 게시판이며 동창의 친인척들에게까지 낱낱이 공개해서 당신들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는 누가 더 망신이고 누가 더 뼈아픈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제 서리빨 같은 음성에 사돈 부부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넋나간 사람처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넓은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감돌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고도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마지막 경고이자 그들에게 내려질 형벌의 서곡을 날렸습니다. 저는 이미 제 변호사를 통해 당신들의 그 금쪽 같은 딸년에게 제가 입은 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정식으로 청구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액수는 당신들이 평생 벌어도 다 못 갚을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요. 또한 이 불미스럽고도 추악한 일로 인해 저희 집안이 입은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아주 처절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돈 부부는 제 말에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당혹감을 넘어선 극도의 공포심과 절망감이 교차하고 있는 듯 했어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부인, 제발 그것만은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딸년 교육을 발바닥으로 시킨 탓입니다. 그러니 부디 한 번만 선처를 사돈 안어른이 다급하게 말을 더듬으며 제 발밑에라도 매달릴 듯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싸늘하다 못해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선처요? 당신들 딸년이 내게 저지른 그 패륜적인 짓을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 두었고 더 이상 당신들과 같은 상종 못할 인간들과 더러운 대화를 나눌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내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물론 그 과정이 당신들에게 결코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미리 경고해 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싸늘하게 남기고 보란 듯이 사돈댁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사돈 부부의 처절하고도 절망적인 외침과 통곡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과 함께 정의를 실현했다는 듯한 묘한 쾌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지만 제 복수의 첫 번째 장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후련해지기까지 했으니까요. 사돈댁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지독한 고통과 끝없는 수모를 생각하니 지난밤 저를 잠 못 들게 괴롭혔던 그 끔찍한 악몽들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어리석고도 배은망덕한 녀석을 제 인생에서 아주 깨끗하고도 완벽하게 정리하는 일이었죠. 그 아이에게도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무게를 똑똑히 느끼게 해줄 참이었습니다. 사돈댁에 그렇게 시원하게 한바탕 폭풍처럼 몰아치고 돌아온 그날 오후부터 저는 집안에서 아들 녀석의 물건들을 하나씩 아주 냉정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은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한 어떤 진심 어린 노력도 하다못해 반성의 기미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며느리가 제게 저지른 그 씻을 수 없는 잘못에 대해 어설프고 구차하게 변명하려 들거나 아니면 제 분노가 사그라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소극적이고도 비겁한 태도를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더 이상 어미로서의 미련이나 연민을 가질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너무나도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미리 연락해 두었던 이삿짐 센터 직원 2명과 함께 아들의 방문을 예고 없이 열어젖혔습니다. 아들은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잠이 덜 깬 부스스한 모습으로 짜증이 섞인 표정을 지으며 어리둥절하게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 꼴을 보자마자 또다시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지만 아무 말 없이 직원들에게 아들의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즉 옷가지며 책, 컴퓨터, 개인 소지품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상자에 담으라고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파악한 아들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와 다급하게 팔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팔을 붙잡은 아들의 손을 벌레라도 떼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 어미가 내년 마누라에게 그 천인공노할 모욕적인 손찌검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이제 와서 내까짓 게 잘못했다고 빈다고 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하고 너를 용서라도 할 줄 알았더냐? 제 목소리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너는 이미 그날부로 내 아들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내 놈의 그 더러운 흔적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당장 짐 싸서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아들은 제 단호하고도 냉정한 태도에 절망했는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제게 빌고 또 빌었지만 제 마음은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제 지시에 따라 묵묵히 아들의 짐을 상자에 담아 트럭에 실었고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아들의 방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텅 비어버렸죠.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등짝을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정하게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는 더 이상 제 아들이 발붙이고 숨 쉴 곳은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제게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을 그렇게 제 손으로 내쫓은 다음 날 저는 아들이 다니던 회사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회사는 사실 제가 남편과 사별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 저를 안타깝게 여긴 옛 지인의 각별한 소개로 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입사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알게 모르게 상당한 힘을 써준 곳이었죠. 저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 안에 뼈가 있는 말투로 사장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염치 없지만 제 아들 녀석 일로 기니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최근 제 아들이 가정 내에서 아주 불미스럽고도 실망스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어미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제 아내를 분별 없이 두둔하고 심지어 이 어미의 가슴에 칼을 꽂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지요. 잠시 말을 끊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핀 후 저는 다시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가정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조차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회사 일인들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해낼 수 있을지 어미로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혹여나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거나 다른 성실한 직원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디 사장님께서 저의 이 깊은 우려를 헤아리시고 회사와 다른 직원들을 위해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해고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말의 의도와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경고를 그 회사의 사장이 파악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제 말뜻을 알아들은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역시나 낮은 목소리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사모님. 회사 차원에서 사모님의 뜻을 헤아려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끊었죠. 아들 녀석이 제게 한 그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는 이제부터 아주 혹독하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회생활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바닥까지 추락하게 만들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는지 평생토록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작정이었으니까요. 제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들은 마치 집 잃은 강아지처럼 제 집 대문 앞에서 밤낮으로 저를 기다리며 서성거렸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우산 하나 없이 흠뻑 젖은 채로 하염없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기 위해 온갖 구차하고도 처량한 방법으로 애원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두꺼운 커튼 뒤에서 창문 너머로 가끔씩 보이는 아들의 그 초라하고도 비참한 몰골에 아주 잠깐 정말 눈곱만큼 마음이 약해질 뻔도 했지만 며느리에게 당했던 그날의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아들의 그 냉혹했던 배신을 떠올리며 다시금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것들은 제 한낱 동정심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결국 아들은 직장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바람결에 전해 들었습니다.
가정 문제로 회사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음을 모를 리 없었죠. 집도 번듯했던 직업도 그리고 마지막 기댈 곳이었던 어미마저 한순간에 모두 잃은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지 온몸으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절망적인 목소리로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전화를 받지 않고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는 내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러야 한다. 그러니 두 번 다시 내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도 한동안 제 주변을 원혼처럼 맴돌았지만 저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책에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지워져 버렸으니까요. 그 어떤 후회와 절규도 그리고 그 어떤 피눈물도 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없었죠. 아들을 그렇게 제 손으로 매몰차게 내치고 사돈댁에는 이미 응징의 칼날을 깊숙이 들이댄 후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황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저를 그토록 심하게 모욕하고 제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며느리와의 그 더러운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파생된 모든 문제들을 법적으로 아주 깨끗하고도 완벽하게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진정으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셔딩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하며 마치 장수가 전쟁을 앞두고 전략을 짜듯이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제 복수극의 마지막 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였죠. 며느리는 친정으로 쫓겨난 이후에도 파렴치하게 제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구차한 변명도 늘어놓았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에게 더 이상 나를 그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히지 말라. 만약 또다시 내게 접근하려 하거나 불필요한 연락을 시도할 경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모든 것은 앞으로 법정에서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서슬퍼런 경고장을 정식으로 발송했습니다. 그 경고장에는 제가 입은 상의 진단서 사본과 그날의 끔찍했던 상황이 담긴 증거 자료 목록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아마 그 경고장을 받아든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동시에 저는 아들 녀석에게도 마지막 선택을 하도록 차가운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미 집도 직장도 잃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아들에게 제 말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내 처가 이 어미에게 저지른 그 천인공노할 짓은 결코 하늘이 두 쪽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만약 그 패륜적인 아이와 계속해서 부부의 연을 이어가겠다면 너 또한 나와의 모자 관계는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해라.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론 내 재산에 대해서도 단 한 푼 상속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하지만 내가 만약 그 아이와의 관계를 아주 깨끗이 정리하고 내 앞에 와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이 어미로서
내가 밑바닥에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은 주도록 애써보겠다. 물론 제 진심이 아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 의도는 아들 스스로 그 용서받지 못할 며느리와의 관계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도록 유도하여 며느리를 더욱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것이었죠.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고 제 제안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내려온 신락 같은 동아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짧았던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미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결국 남편에게까지 처참하게 버림받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철저한 도움을 받아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 즉 이 집은 물론이고 은행 예금 주식 그리고 제가 평생 동안 알뜰하게 모아온 약간의 금부치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법적으로 그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완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혹시라도 나중에 딴 마음을 품고 제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라도 주장하려 들거나 법적인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셈이죠. 그리고 아들에게는 차가운 목소리로 앞으로 그 어떤 사소한 경제적 지원조차 일절 없을 것임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내 놈은 이제부터 내 놈의 힘만으로 벌어서 내 앞가림을 똑바로 해라. 내가 평생 내 놈의 뒤를 든든하게 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만큼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 내 놈의 인생은 이제 내 놈 혼자 책임져야 한다. 며느리에게는 약속했던 대로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제가 당한 그 끔찍한 일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을 포함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제가 입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그동안 며느리에게 아낌없이 들어갔던 모든 경제적 지원, 예를 들어 결혼할 때 제가 보태주었던 돈이나 명절 때마다 챙겨주었던 용돈, 심지어 가끔 사주었던 옷가지와 선물들까지 아주 상세한 목록을 만들어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청구할 기세였죠. 변호사는 제가 가진 증거들이 워낙 명백하고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했고 저는 그 결과를 아주 차분하고도 냉철하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을 받자고 이러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제가 당한 그 참을 수 없는 수모와 모욕에 대한 정당하고도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다시는 그 누구도 감히 저를 얕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자존심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죠. 한편 그 잘나셨던 사돈댁은 딸년의 그 어처구니 없는 잘못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법적 문제로 인해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살이 깎이는 듯한 심정으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들의 부끄러운 치부는 더욱 상세하고도 적나라하게 세상에 드러났고 한때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두려워했던 주변 사람들조차 이제는 공공연히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유지해왔던 그들의 그 허울 좋은 체면과 위신은 이미 오래전에 땅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경제적으로도 거의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특히 제가 며느리의 과거 사치스럽고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과 그로 인해 알게 모르게 발생했던 카드빚 문제까지 공론화하며 사돈댁을 사방에서 압박하자 그들은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는 믿을 만한 소문도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사회적 평판과 명예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처참하게 망가졌고 그들은 어디를 가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거나 아예 두문불출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저는 그들의 그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면서 어떤 연민이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정성 들여 뿌린 그 악독한 씨앗에 쓰디쓴 결과를 처절하게 거두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키고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큰 소리치던 그들의 그 오만방자했던 과거 모습이 떠올라 저는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해지고 통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말로 이 지긋지긋하고도 더러운 인연의 끝이 그리고 제 처절했던 복수국의 마지막 장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어느새 차갑지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2개의 혹을 떼어내고 나니 처음 며칠 동안은 집안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휑하고 적막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앓던 이를 뽑아낸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한 구석이 허전한 그런 복잡미묘한 감정이 제 마음을 감돌았죠. 하지만 그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고 제 삶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자유로워졌으니까요. 반면 제 손으로 직접 내친 그 2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들은 제가 굳이 애써 알아보려 하지 않아도 바람결처럼 혹은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지인들의 입을 통해 간간히 제 귀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쫓겨나듯 친정으로 돌아간 며느리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딸 자식이 시댁에서 그런 험한 꼴을 당하고 돌아왔으니 사돈댁에서도 받아주었겠지만 그 기세등등하던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며느리는 친정 부모에게도 여전히 아나무인이었고 집안일은커녕 자신의 방구석 하나 제대로 치우지 않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불평불만만 늘어놓았다고 해요. 게다가 제가 제기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돈댁의 숨통을 바짝바짝 조여왔고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향했죠. 사돈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딸 자식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탓하며 구박했고 내년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다. 라는 원망 섞인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더욱이 며느리가 시어미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쫓겨났다는 소문은 좁은 동네에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한때는 그 아이를 부러워하거나 혹은 시기했던 동네 아낙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 아이를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사람들의 그 경멸 어린 시선을 감당해야 했고 한때는 친구라고 어울려 다니던 이들조차 그 아이를 피하기 시작했죠. 과거의 그 오만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며느리는 점점 더 골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다고 합니다. 생활고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 사돈댁이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는데 위자료 문제까지 겹쳤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며느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매일매일 온몸으로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밤마다 제가 했던 그 서슬퍼런 말들과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이니까요. 한편 제 아들 녀석의 삶 또한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미에게 버림받고 번듯했던 직장에서마저 쫓겨난 아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자존심이 남아 있었는지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 보려고 애썼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한번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니 제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다고 해요. 면접을 보러 가도 싸늘한 시선과 함께 가정 문제부터 원만히 해결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었죠. 가진 돈은 금세 바닥이 났고 결국 아들은 찜질방이나 PC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밑바닥 생활을 하다 보니 예전에 그 말끔하고 반듯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갔다고 합니다. 며칠씩 씻지 못해 꾀죄죄한 행색에 제대로 먹지 못해 비쩍 마른 얼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퀭한 눈빛까지 마치 거리를 떠도는 불황자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문득문득 자신이 저질렀던 그 어리석고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겠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와 목 놓아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정을 끊어낸 지 오래였으니까요. 어쩌면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저버린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배신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말이죠. 하지만 그 깨달음은 아들의 추락을 막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선택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죠. 그들의 그런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미세한 떨림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연민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래, 너희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더니만 꼴 좋다. 하는 냉정한 감상에 가까웠죠. 저는 그들의 불행을 통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제 복수가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제 인생에서 깨끗이 정리하고 난 후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된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를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던진 것처럼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넓은 집안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평화로워졌고 저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울분을 천천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고 낮에는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조용히 명상을 했어요.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가볍게 몸을 흔들기도 했고요. 가끔은 텅 빈 아들의 방과 며느리가 쓰던 공간을 바라보며 아주 잠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다. 저것들은 더 이상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며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려 애썼죠. 가끔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찾아와 괜찮으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일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하던 그들도 점차 안정을 되찾고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해진 제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죠. 저는 제 삶에서 가장 큰 폭풍우를 제 손으로 직접 잠재웠고 이제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사람 사는 것 같구나. 저는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앞으로 제게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분 좋은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빛나는 삶을 말이죠. 시간은 제 편이었습니다. 제 삶은 하루가 다르게 평온과 활기를 되찾아갔지만 사돈댁과 그 못난 딸 그리고 제 전아들 녀석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나락을 향해 굴러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사돈댁은 제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그로 인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들을 몰아붙였고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그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을 만큼 거액이었습니다. 물론 그 돈을 다 받아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최대한의 고통과 압박을 주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사돈댁 명의로 된 얼마 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고 그들의 은행 계좌는 동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막아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이미 그들의 신용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그 누구도 선뜻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고 해요. 과거에는 그들 앞에서 설설 기던 친척들조차 등을 돌렸고 급기야 사돈 아너르는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집안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이 오갔고 딸년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원망과 저주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그들을 괴롭힌 것은 아마도 주변의 싸늘한 시선과 사회적인 고립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살던 동네는 그리 크지 않은 곳이라 며느리가 시어미에게 저지른 그 폐륜적인 일과 그로 인해 사돈댁이 겪고 있는 공경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었죠. 사람들은 대놓고 그들 앞에서 수군거리거나 손가락질했고 과거에는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유지해왔던 그들의 허울 좋은 체면과 위신은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조사가 있어도 그들에게는 부고장이나 청첩장 한 장 날아오지 않았고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슬금슬금 피하기 일쑤였다고 해요. 한때는 자식 농사 잘 지었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 사돈 부부는 이제 고개조차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지옥 같은 나날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리고 또 몰린 사돈 부부가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불쑥 저희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죠.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나는 당신들과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사돈 안어른이 다급하고도 애처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부인,
제발, 제발 이렇게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잠깐만이라도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드릴 테니 부디 한 번만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비요? 당신들 딸년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와서 흘리는 그 가증스러운 눈물이 내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인터폰을 통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사부인이 울먹이며 거들더군요. 사부인,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딸년 교육을 잘못 시킨 저희 죄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러니 제발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진 것 전부를 다 드린다고 해도 그 위자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차한 애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를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사돈? 당신들 딸이 내 뺨에 남긴 그 상처는 돈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요. 그리고 당신들이 내게 한 그 뻔뻔하고도 모욕적인 언사들은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아주 톡톡히 그리고 남김없이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 다시 내 집 문턱을 넘어올 생각도 마시고 썩 돌아가십시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등 뒤로 그들의 절규와 통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창밖으로 그들의 모습을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사죄는 이미 너무나도 늦었고 제 마음은 그 어떤 동정심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차갑게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고 저는 그들이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아주 만족스럽게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였고 제가 그토록 바라던 통쾌한 복수의 한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도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앙금까지도 깨끗이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평화로워졌지만 제 손으로 직접 내친 아들 녀석의 인생은 그야말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발버둥 치는 듯 했지만 한번 꺾여버린 날개로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없는 법이었죠. 그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미에게 버림받고 번듯했던 직장에서마저 쫓겨난 아들은 그야말로 갈 곳 없는 신세였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친구들이나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신세를 지며 근근히 버텼던 모양이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죠.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아들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그는 싸구려 여간이나 쪽방촌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해 행색은 점점 더 남루해졌고 한때는 훤칠하고 반듯했던 외모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갔다고 해요. 영양실조로 인해 몸은 비쩍 마르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자포자기의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통해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자식이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멀고 낯선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그래도 한때는 제 모든 것이었던 아이가 저렇게까지 망가져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 아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고 저는 결코 그 아이의 불행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집 우편함에 꾀재재한 편지 한 통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너덜너덜한 봉투였죠. 직감적으로 아들 녀석이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편지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죠. 그 편지는 아들의 처절한 후회와 절망, 그리고 저에 대한 마지막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이 염치 없지만 이렇게 펜을 듭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을 배신하고 어리석은 아내의 편을 들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증오스럽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께 용서를 비는 꿈을 꾸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변함없이 차가운 현실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입니다. 제발 제발 이 못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어머니 발밑에라도 기어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휴지통에 던져버렸어요. 아들의 그 구차하고도 절절한 애원에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게 의지하려는 그 뻔뻔함에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죠. 그 아이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여러 차례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제게 용서를 구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며 중재를 부탁하기도 했다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제 변호사를 통해 아들에게 다시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나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려 하지 말라.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마지막 경고를 전달했죠. 그 경고에는 제가 아들의 그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늘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제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저를 찾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일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들은 제 삶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멀어져 갔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아들은 그 못된 며느리와 결국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지방의 어느 막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그 밑바닥 생활 속에서 아주 조금씩이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가 관여할 문제도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그 아이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냈고 그것에 대해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아이는 이제 제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져가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짓누르던 모든 악연의 셔딩굴레를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고 나니 비로소 제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오랜 시간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벗어던진 것처럼 어색하고 허전한 기분도 들었지만 그 감정은 곧 깃털처럼 가볍고 산들바람처럼 상쾌한 해방감으로 바뀌었죠.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고 제 앞에 펼쳐진 시간들을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과거의 기억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과 그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제 안에 응어리진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쏟아낼수록 제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그 패륜적인 행동과 아들의 배신은 여전히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제 현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죠. 과거는 과거일 뿐, 제게는 새롭게 시작할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나니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제 자신을 돌보는 데에는 너무나도 소홀했었죠. 이제부터라도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용실에 가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머리를 세련되게 다듬고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화사한 색상의 옷들도 여러 벌 구입했어요. 피부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건강을 챙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가 넘치고 젊어지는 듯했고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죠. 저는 그동안 자식 걱정, 며느리 걱정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즐거움에 푹 빠졌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꽃꽂이 수업에도 등록했고 젊은 시절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강좌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작은 성취감을 느낄 때마다 제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는 카메라를 들고 가까운 공원이나 고궁으로 출사를 나가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도 했고 때로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지방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소소한 여행도 즐겼죠.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쌓여갔습니다. 특히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먹고 살기 바빠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따뜻한 남쪽 나라의 휴양지로 떠나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달콤한 휴식을 즐겼고 그 다음에는 유서 깊은 유럽의 도시들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건축물과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며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제 삶에 엄청난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죠. 여행을 통해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욱 넓어졌고 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능성이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가 가진 작은 재능과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말벗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 교육 자원봉사에도 참여했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제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봉사활동은 제 삶의 또 다른 기쁨이자 보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경험은 제 마음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덕분이었죠. 예전에는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피곤해지고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혈색도 좋아지고 피부에도 윤기가 흘렀죠.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하며 비결을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지요. 하고 대답하곤 했어요. 제 주변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며 답답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어갔죠.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는 친구들,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 그리고 오랜 세월 소원하게 지냈던 친척들과도 다시금 돈독한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시간들은 제 황혼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제 삶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고, 저는 오직 빛나는 현재와 더욱 기대되는 미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가 지나가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며 저는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지난날의 그 끔찍했던 기억들은 이제 아주 가끔 희미한 꿈처럼 떠오를 뿐 더 이상 제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오롯이 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죠. 그때 저만치 앞에서 아주 익숙하면서도 낯선 뒷모습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허리가 잔뜩 구부정하고 남루한 옷차림에 마치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듯 힘겹게 걸어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몇 년 전 제게 그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주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겼던 바로 제 전 며느리였습니다. 한때는 젊음과 오만함으로 빛나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깊게 팬 주름과 퀭한 눈, 그리고 삶의 고단함에 찌든 초췌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죠. 아마 저를 알아보지 못한 듯 그녀는 공원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아 하염없이 먼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연민이나 동정심 같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죗값은 저렇게 받는 것이구나. 하늘은 역시 공평하구나. 하는 냉정한 감상에 가까웠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그 비참한 모습은
제게 어떤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고 오히려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죠. 며칠 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예전에 저희 집 일을 가끔 도와주셨던 아주머니를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제 전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을 간간히 알고 있는 분이었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제 전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온갖 구박을 받다가 결국 집을 나와 식당 허드렛 일이나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상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져 아주 외롭고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 전 아들 녀석 역시 그 못된 전처와 이혼한 후 지방의 공사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라고 했습니다. 술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끝없는 불행의 셔딩굴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처참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어떤 동정심이나 안타까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다 제놈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게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만 결국 자신들의 인생도 그렇게 망가뜨리고 마는구나. 제 입가에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기에 찬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이치가 그러함을,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음을 확인한 자의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갑니다. 건강한 음식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돌보고 좋은 책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마음을 살찌우죠. 제 주변에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좋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항상 함께합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감사하게 보내고 있어요. 가끔은 제가 가진 작은 능력과 시간을 나누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제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아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와 만족,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감사만이 잔잔한 미소로 피어나죠. 사람들은 저를 보며 정말 멋지게 나이 드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전부랍니다. 지난날의 그 끔찍했던 폭풍우는 제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값비싼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시련을 통해 더욱 강인해졌고 더욱 지혜로워졌으며 마침내 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제 손으로 직접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제 황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빛나는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 인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물이자 가장 통쾌한 승리일 테니까요. 제 인생, 이만하면 정말 성공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도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에 감사하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